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97페이지 갑니다. 요약제 97페이지 공장용지라고 나왔죠. 여러분, 공장용지는 토지 위에 공장 건축물이 있으면 그 토지가 바로 공장용지고, 반대로 공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아니면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 있으면 그게 공장용지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참고로 첫 번째 줄 먼저 확인할 게 가로 안에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건축 중인 경우를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어디에 포함한다고? 공장용지로 본다 이거죠. 지금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건축 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으면 그 공장이 준공된 거 아닌데도 공장용지로 보고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건축기간이 경과했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허가 내줄 때 언제까지 공사하겠다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간 내 공사가 못 끝나서 지금 공사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공사 중이다.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런 걸 봐주면은요, 예? 공사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계속 공사를 늦게 하면서 계속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야. 또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됐어요. 몇 개월 이상. 여러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어도 공장용지로 봐준다면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 시작하자마자 중단해. 그럼 매년 중단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건 뭐한다? 제외.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해요. 정상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는 공장용지에 뭐한다? 포함.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그랬죠? 그럼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럼 순서 잠깐 바꿔서 다음 장 넘겨보면 읍면 지역에 있으면 된다 얘기해요. 읍면하면 군도 들어가요. 군읍면 지역에 있으면 돼요. 뭐가? 공장이. 두 번째는 시 이상 지역이라도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끝에 무슨 단지? 산업단지는 국가가 정해놓은 수출공단이에요. 여러분, 인천에 보시면 수출, 서울서부터 보면 지금은 포화가 돼서 그 기능이 상실됐지만 옛날에는 구로 1공단, 2공단이 서울에 있었고 3공단, 4공단 부평에 있었고 5공단, 6공단은 지금 인천 주안에 있어요. 수출 5, 6공단. 거기가 포화가 되니까 남동공단이 되고 시화공단, 반월해서 저기 평택의 포승단지 쭉 내려가죠. 이런 데가 산업단지야. 이런 데는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아니라 만들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에요. 그죠? 예. 이런 지역에 공장은 있어도 된다. 또 하나는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있어요. 용도지역. 소규모 공장이 있어도 되는 공업지역. 이런 데도 공장이 있으면 되겠죠? 자, 이런 지역에 있으면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됐어요? 확인했죠? 자,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하나 지역, 그러면 다시 복습합니다. 군지역에 있거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세 번째 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입지 기준면적, 그거 절차요.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런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사업은 사업이지만 있어도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세율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0분의 2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1000분의 얼마? 2. 그런데 세 번째 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시험에서는 기준면적 이내다,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이렇게만 주어지는데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행정안전부령하면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에는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느냐 업종에 따라서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를 넓게 좁게 이렇게 기준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구를 만드는 공장이나 기와나 벽돌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작업이 건물
밖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대지를 넓게 잡아줘야 되고, 기금속을 가공하는 공장은 건물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대지를 넓게 잡아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 정해놓은 기준면적까지는 혜택을 주는데, 그것도 기준면적을 뭐하면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범위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여기 보실래요? 자, 공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은 자, 군, 면 이런 지역에 있으면 공장이 있어도 돼. 그런데 특별시나 전국의 광역시나 시 이상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입지 조건 맞는 지역과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구분하는 거지. 밑에 박스에 나와 있듯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무슨 단지? 산업단지에 있거나 소규모 공장이 있어도 되는 무슨 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이런 지역에 있는 거는 정상이죠. 이건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별도 합산은 사업이죠. 이거 원래 사업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뭘로 간다? 분리과세. 세율까지는 기억할 건 아니지만 1000분의 얼마 2 이렇게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다른 거랑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니까 세금 부담이 적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뭐요? 외울 건 아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예? 무슨 지역? 주거지역은 주택이잖아요.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는 공장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런 데 뭐가 있으면, 공장이 있으면, 그러나 투기는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잖아. 공장 사업이니까 뭐? 별도 합산, 사업용 토지, 공장도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에 있는 건 사업이지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리과세. 그러면 또 하나 있죠. 여기 지역을 따지지 말고 기준 면적을 구한 거. 초과하는 요 짜투리 부분은 비효율적이니까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이렇게 공장은 세 가운데로 가요. 지역 따지지 말고 일정 기준 면적을 뭐했으면, 초과했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갑니다. 이해가세요? 예. 입지조건 맞는 지역에 있으면 뭘로 간다고요? 분리과세. 입지조건 맞지 않으면 별도합산 원래대로 가고, 초과는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공장 보세요. 건축 중인 경우를 뭐 한다고요? 포함. 그런데 건축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건 안 돼.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중단된 건 공장용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대지 이렇게 본다 이거지.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런데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야? 산업단지? 그죠? 공업지역. 군업면적은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 분리과세. 참고로 세율은 1000분의 2. 0.2%죠. 예. 그리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공장이 있다. 있을 장소가 아니야. 그럼 원래대로 그냥 뭘로 가?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그죠? 그리고 여기든 관계없어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 면적 뭐?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죠?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뭐? 초과,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지금 농지, 목장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98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5번에 사치성 재산의 토지라고 그랬죠? 사치성 재산이 뭐냐? 그건 안 물어봐. 다만 사치성 재산의 토지하면 두 가지.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또는 고급 오락장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있죠? 요거는 사치성이잖아요. 예, 이거는 아주 높게 부과하니까 다른 거랑 합치면 안 돼. 그래서 따로 떼어라. 분리과세. 이거는 분리과세는 세금을 낮게 하는 게 분리과세인데 이건 높게 가.
그래서 고율, 1000분의 얼마? 40. 백분율로 얘기하면 4%. 4%. 부동산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게 4%예요. 사치성. 이해가세요? 여러분, 사치성 자산은 지금 토지만이죠. 건축물도 따로 과세해. 4%.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지금은 토지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사치성. 자, 그리고 나서 6번. 여러분, 기타 분리과세 7번에 기타 별도합산, 8번에 기타 종합합산 토지 나왔죠? 여기 보실래요? 8번 보세요. 8번. 기타 그 외에 종합합산. 여기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종합합산 가는 거. 기본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그건 비사업용이죠. 종합합산. 2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면적 뭐한 거? 초과자 끝에 뭐가 붙으면, 초과가 붙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나면 나대지와 똑같아. 비사업용 종합합산.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5번에 토지의 시가 표준액 몇 프로?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제외 그랬죠? 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 하면 초과하는 토지.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초과하는 토지. 여기 보세요. 여기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야? 원래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여긴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대지죠. 그런데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체성이 혼란스럽다고 그랬잖아. 나 대지마저 이거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대로 가지고 있으면 비사업용이니까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가서 세금 많이 내야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 지나가다가 뭐라고? 나 대지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종합합산 가니까. 그죠? 그럼 이걸 피해가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해? 페인트 사다 줄 쳐놓고 뭐해? 주차장 사업하면 사업하잖아. 뭘로 가? 별도합산. 종합합산이 아니라 별도합산 가죠? 사업이니까. 얘는 진정으로 주차장 사업하고 싶지? 안 해. 근데 형식상이야.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고 여기다가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뭐라고? 만차. 얘 꽉 찼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이거지. 어쨌든 여기 무슨 사업하는 거야? 사업이잖아. 별도합산. 이해가세요? 그런데 얘는 그래도 양심이 있나 봐. 야, 이런 너무 찔리잖아. 그래서 얘는 이 나대지 위에다가 이게 이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가 표준에 가면 뭐예요? 공시가격. 다시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억짜리라고 그래요. 이 전체 토지가 얼마예요? 1억. 1억짜리 땅이면은요, 실거래 가격은 1억 한 8천에서 9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실거래 가격이 한 50%, 60% 되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그죠? 자,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있으면 종합합산 가죠?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는 거 조그맣게 줘, 건물을.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놨어요. 이 건물 짓는데 건물 가격이 요 토지 가격의 몇 프로에 비달해? 예? 여러분 1억에 10%가 얼마죠? 1000만 원. 1%는 2%면 봐요. 공시가격 1억짜리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가격이 얼마?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 지어놨어요. 이거 누가 봐도 형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지어놨다는 얘기,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거? 개라고 하지 마요. 큰일 나. 견공집이야. 그래도 건축물이죠. 그래도 적더라도 건축물이야. 이럴 때는 요 바닥 면적 있다. 요 바닥. 요거는 건축물에 딸려있는 토지니까 인정해주겠다. 뭘로? 별도합산. 그리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건 뭐야? 종합합산 나대지. 이해가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몇 번? 5번. 토지의 뭐? 시가 표준액에 몇 프로? 2%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은 인정해줘요. 별도합산으로.
건축물에 딸린 토지니까 나머지는 그것을 제외한 거. 그러면 초과하는 토지는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해가십니까? 예, 이런 게 종합합산이에요. 그럼 위에 7번 별도합산은 두 가지만 이해하세요. 첫 번째 1번, 여러분이요 분당에 제일 높은 빌딩 올라가서 성남시를 쫙 내려다보면 건물이 다 보이네. 수많은 건물이 많죠. 예? 여러분 생각해봐. 성남시에서 제일 높은 빌딩의 옥상에 올라갔다고 그래봐.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성남시 안에 건물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공장 건물 빼. 공장 건축물은 공장 용지니까. 주택은 빼. 주택으로 따르고 왔어야 하니까 아파트든 단독 주택이든 빼. 이해가세요? 그리고 사치성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건축물도 빼. 그리고 본인이 선하게 살아온 사람만 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사는 사람만 보이는 건물, 무허가 건물. 여러분 딱 보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 모르죠? 죄를 많이 져서 그래.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거야. 그래서 무허가 건물 빼요. 그거 빼면 나머지가 뭐야? 상가, 점포, 사무실, 학교 이런 건물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건물을 영업하는 건물, 사업하는 건물, 그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그걸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까지만 뭘로? 별도 합산, 사업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도 기준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는 어디로 가?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상가, 사무실 이런 건물 있죠? 거기에 딸려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무허가 건물 빼고, 공장 건축물 빼고, 주택 빼고, 사치성 건물 빼고. 됐어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여러분 4번 보세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같은 거 건물은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차장 사업한다. 이런 건물이 없어도 사업하는 거죠. 예, 이런 게 뭐라고? 별도 합산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6번 양가로 6번 까꿀로 가서 기타 분리과세 대상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세금 부담 줄여주죠? 사치성은 세금을 높게 부과하기 위해서 분리과세죠? 사치성 재산. 그런데 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공익사업이냐? 여러분 98페이지 양가로 6번 분리과세 대상 중에서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 이게 공익사업이야. 다시 한번 2번에 뭐라고요? 2번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호로 사용하는 토지 소금 생산하는 거죠. 왜 이게 공익사업이냐?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어요. 참하고도 옛날에 그 소금 갖고 막 다니고 그러죠.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어. 만약에 소금 한 가지 염전하는 사람들이 단합을 해갖고 소금 한 가마니 1억에 팔아도 우리는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목적이 주택 몇 개가 아니라 너네는 소금 가마니 몇 개야 이거지. 이제 부의 척도가. 그래서 이런 건 가격을 국가가 뭐해? 통제를 하는 대신에 너네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또 참고로 5번에 보시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하는 땅 있죠? 예?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그리고 물류터미널 하면 화물터미널 사업하는 토지 있죠?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대중운송수단이나 화물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땅이니까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주택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개념이 그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핵심이 농지하고 목장용지, 공장용지인데 그거 외에도 잠깐 정리하면 이거죠. 다시 되돌아가면, 자,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종합합산이 있고 또 하나 뭐 별도 합산이 있고 분리과세. 그럼 한마디로 종합합산은 어떤 토지라고 그랬죠? 키워드가?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 또는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으로 많이 가지고, 그죠? 비효율적인 토지, 이런 게 종합합산. 어떤 거? 경작하지 않는 농지, 일정 면적 무한 거, 초과자가 붙는 거 있었죠? 뭐? 영업용 건축 후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 면적 뭐 초과, 뭐든 초과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나대지 무허가 건축 후 부속 토지, 그리고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난 거 6개월, 그리고 토지 가격이 2% 부족한 거, 그죠? 예? 땅 가격이 2%도 안 되는 건물 지어놨어요. 거기 바닥 면적이 아니고, 요건 헷갈려요.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야. 그것을 무한 거 초과하는 게 종합합산이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별도 합산은 사업하는 거죠. 1번 뭐? 영업용 건축을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그리고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거. 여기 보세요. 6개월 지났으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으면,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 봐줘요.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 그리고 여기 토지 위에 뭐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거. 여러분 야적장 같은 거 들어봤죠? 야적장 컨테이너장용 토지. 여러분은 돈 많으니까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대 보니까. 외제 승용차는 돈 안 사고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 국산 오래돼갖고 누가 부딪히면 전화 와요. 그래서 어디요? 조금 긁혔는데요. 알았어요. 가요. 뭐 그렇게 해요. 저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차를 2번째, 하나는 16년 탔어. 16년. 처음 새 차 사가지고 폐차로 가자고 바로 갔어요. 2번째 거 산 거는 지금 꽤 됐어요. 6년 7년 됐는데, 차 사면, 새 차 나오면 그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 이렇게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꼈어. 지금도. 그러면 차를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외제 승용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슈퍼 아니면 마트 잠깐 들어갔다 나왔더니 차가 없어졌네? 돈 안 사고야. 그죠? 그러면 금방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보하고 신고를 해놓고 이제 본인은 어디 가야 돼? 자, 인천항이나 평택항에 가서 기다리면 와요. 그게 돈 안 사고는 그날 바로 외국으로 가.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기다리다 보면 와, 어디 야적장, 컨테이너장, 넓은 공터 있죠? 예, 항구에 거기 가 있으면 와요. 근데 자동차 도난당하고 한 2, 3일 지났다 잊어버려. 마음을 비워. 일단 우리나라 보에서 떠났어.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요. 배낭여행을 간다. 미얀마로부터 해서 라오스, 태국까지 거쳐서 오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 차가 다니고 있어. 그걸 타고 오면 돼. 그래서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거 대기할 때 보면 넓은 공터, 야적장이라고 하죠. 또는 컨테이너 박스 싸두는 공터, 이런 건 특별한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죠. 이런 것이 뭐라고? 별도, 분리 과세 대상이다. 별도 합산 대상이다.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축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는 거. 그죠? 예,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하나 볼까요? 여러분 99페이지 기출문제 잠깐만 보세요. 99페이지 1번 찾았죠? 예,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 종합합산, 별도 합산, 분리과세 같은 것끼리만 묶인 것. 그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기업 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그것 신경 안 써도 돼. 그 날짜 가지고 조작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종중이 뭐하고 있다.
종중소유 동지나 종중소유 임야는 투기가 아니에요. 세금 부담 줄여줘야 돼. 분리, 과세, 참고로 1000분의 0.7. 니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이면 사치성이죠. 사치성도 분리과세 가서 높게 부과하죠. 근데 여기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용지 중 원형이 보정됐다니까 지금 임야가 골프장 사업으로 지정해놓고 원형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예, 이것은 별도 합산이에요. 뭘로 간다? 별도 합산. 일반 회원제 대중골프장 별도 합산. 다음, 염전으로 계속 이거 사업하는 거죠. 근데 이건 공익사업이었어. 소금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분리 과세. 사업은 사업인데 분리 과세.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 운전학원에 자동차 운전학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있죠. 예, 코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사업이잖아. 학원 사업. 사업이니까 보고. 별도 합산이잖아.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염전은 사업은 사업인데 소금 생산하는 사업인데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야. 분리과세. 그러면 다시 기억은 뭐요? 분리과세. 니은은 별도 합산. 디귿은 분리. 니을은 별도 합산. 그죠? 예. 그래서 같은 것끼리 묶인 거 니은하고 니을 3번이죠? 예. 됐습니까? 다음 하나만 더 봐요. 거기 2번 29회 때 출제된 거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안에이며 뭔지는 모르지만 법률로 묶여져 있네. 분리과세. 그죠? 묶여져 있잖아. 무슨 법? 법률에 따라 지정된 거. 네, 법률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임야는 분리과세. 그런데 아까 자연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묶여져 있어도 비과세. 2번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 사용 처분이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건 사용할 수 없다. 묶어놨죠. 분리과세. 분리과세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 3번 그래도 이 답은 쉬웠어요. 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 건축물 부속토지 무허가 건축물이잖아. 뭘로 가? 종합합산. 종합합산. 다음 4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 자연보존지구면 비과세인데 환경지구 법률로 묶여져 있으니까 분리과세. 5번 개발 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 제한구역 법률로 묶여져 있는 지역의 임야 뭐? 분리과세. 됐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이번에는 납세 의무자.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세금 내야 돼요? 기본이. 취득세는 기본이 취득한 사람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사람이고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예. 근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이 아닌데도 세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 1번 100페이지 사실상 소유자 그랬죠.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사실상 줄쳐놓고요. 소유권 이렇게 적으면 돼. 사실상 소유자 그 얘기는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권이 뭐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소유자야.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줄쳐요. 사실상 뭐하고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실상 소유자는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6월 1일 사고 팔았어. 사고 팔아서 매매가 이루어져서 6월 1일 날. 그럼 팔은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이야?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냐? 취득한 사람. 6월 1일 매매가 이루어지면은요.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사실상 소유자는 취득한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이 양도 양수 사고 팔고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때는 양수인이 뭐예요? 다른 말로 취득자,
매수인 그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이 보유세를 피해가려면 언제 날짜로 취득하라? 취득하는 사람은 언제 취득을 해야 재산세 안 내? 6월 2일 날 취득하면 안 내는 거예요. 6월 1일 취득하면 내고. 이해가세요? 예? 취득하는 사람은 언제 취득하라고요? 6월 2일 날 취득해야 합법적으로 재산세 안 내는 거죠? 왜? 6월 1일 소유자니까. 그럼 하나만 물어봐. 이거 이해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팔아야 재산세 안 내? 언제까지 팔아야 재산세 안 내요? 5월 31일까지 팔면 재산세 안 낸다. 그 사람은 2% 부족한 거예요. 6월 1일 팔아도 된다니까. 6월 1일 팔으면 안 내. 아까 그랬잖아. 위에 박스에서 6월 1일 무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 되니까 파는 사람은 안 내지. 그러니까 늦어도 언제까지 팔아라? 6월 1일 팔어. 그럼 안 내. 됐어요? 예, 그거. 그 다음에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해, 그럼? 여러 명일 때는 누가 세금 내야 돼? 가위바위보? 그렇죠. 각자가 다 내. 그래서 오른쪽 공유재산이라고 하죠. 공동소유재산은 거기 출처예요. 지분권자. 지분권자라는 얘기는 뭐야?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그럼 지분 표시가 없는데 등기부상에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나중에 결혼할 때는 부동산 사면 공동등기해. 예? 예, 공동등기할 때는 지분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 예, 그래서 월급 누가 많이 받느냐 원천징수. 예? 그거 가지고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장인이 등기권리증 보여주더라고. 봤더니 장인 장모가 같이 공동등기한 걸 보여줘. 등기권리증. 그 이유는 너도 사면 그렇게 하라 이거지. 압력을 주대.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등기하려고 했더니 이게요 실제로 우리 집사람은 전업주부였어. 그럼 내가 기여도가 크잖아. 그죠? 근데 공동등기는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낭사스러워 그거 적기가. 그래서 원래 내 마음은 90%, 집사람은 10% 이러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걸 표시 안 했지 뭐야. 그 공동등기 모든 법의 지분은 뭐야? 반으로 가는 거야. 그 실수를 한 거지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주입을 시켰어요. 분명히 아까 같이 비율을 표시하라. 지분 비율이 없으면 균등 똑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부부가 공동등기했으면 지분이 똑같은 걸로 보고 50% 절반씩 고지서 나옵니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2번 주택을 구분 소유. 여러분 이거 주택을 구분 소유는 여기 보실래요? 이거 마지막 이론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했던 건데 주택을요 소유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토지하고 그죠? 이렇게 주택이 있는데 이 소유를 소유하는 방법은 이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기부에 갑하고 누구? 그냥 갑. 요것도 뭐? 갑. 이건 단독 소유죠? 예, 한 사람이 소유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는 갑하고 누구? 을. 토지 등기부에도 갑하고 뭐? 을. 이건 뭐야? 공동소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본다. 그런데 주택은 갑으로 건물은 토지는 이렇게 소유할 수도 있죠. 이거잖아 소유 방법이. 한 사람이 소유할 때 두 사람이 공동 등기했을 때 건물 따로 소유자 있고 땅 소유자가 따로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시장군수가 재산세 계산하잖아요. 시장군수가 재산세 계산하죠. 재산세 계산할 때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만 보는 거야. 예? 소유자가 누구냐 그건 아니야. 세금 계산할 때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공동소유냐 단독소유냐 그거 따지지 않아. 왜 따지지 않아? 이것만 판다는 거야.
6월 1일 현재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이 아니야? 그럼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주택은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택이야? 그래. 그럼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소유자 관계없어요. 합쳐서 주택의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랑 한꺼번에 세율 적용해서 한꺼번에 뭐 나와? 재산세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거는 공동소유 신경 안 써. 시장군수는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 그냥 주택이냐 아니냐만 판단해. 주택이야? 그래?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하고 여기에 한꺼번에 세율 곱해서 한꺼번에 뭐 나와? 재산세 나와. 건물 소유자 따르고 땅 소유자가 따르는데 이게 주택인데요? 그거 따지지 않아. 주택은 다 합쳐서 세율 곱해서 한꺼번에 뭐 나와? 재산세. 자, 단독 소유, 공동 소유, 따로 소유, 재산세 똑같이 계산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재산세 나왔잖아요. 이거 계산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했죠. 그러면 이제 고지서 발부해야죠. 고지서는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해야 되잖아. 자, 세금 다 계산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보는 거야, 소유자를. 봤더니 누가 소유하고 있어? 그럼 누구한테? 가부한테 고지서 발부하면 되잖아. 그죠? 세금을 다 계산했는데 100원 나왔어요. 봤는데 공동소유네? 그럼 어떻게 해? 가부하고 을하고 지분이 몇 프로? 표시가 없으면 50% 나눠서 고지서 발부하면 되잖아요. 자, 재산세 100원 나왔는데 계산하고 보니까 건물 소유자 따로 땅 소유자 따로 있죠. 그러면 지분이라는 게 없어. 이거는 구분 소유니까 이럴 때는 n분의 1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눠? 이 건물의 뭐? 시가표준에, 토지의 뭐? 시가표준에 기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이런 시가표준에. 그러면 100원 곱하기, 만약에 이게 건물이 2억이고 토지가 3억이라고 그래봐. 그런데 100원 나왔네? 그럼 100원 곱하기 합쳐서 5억분의 값은 얼마? 2억. 그러면 40원. 100원 곱하기 5억분의 3억. 그러면 얼마? 6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이제 하나 공부했어요. 주택은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구분 소유냐, 재산세는 똑같이 나온다. 계산해놓고 고지서 발부할 때만 소유자를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서로 뭐 할 때? 다를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 과세표준 나오고 세율 나왔죠. 그것을 주택과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의 비율로 나눠 안분하라. 확인해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하면 재산세 계산한 걸 건축물과 부속 토지, 자 출처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시험에서는요, 시가표준액 비율 그게 아니라 면적 비율로 이렇게 나오면 그럴듯하죠? 틀려, 안 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눈다. 재산세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됐습니까? 다음 방가로 3번. 여러분 신탁법에 무슨 재산? 신탁재산. 여러분 돈이 집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좀 특이한 성격이야. 여성이라면 못 믿는 아주 편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34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부동산도 한 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얘는 이 재테크를 뭘로 하냐면 금을 사요. 금을. 그런데 혼자 사는데 제가 휴대폰에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집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 둘 데가 없어요. 자동차에 두자니 불안하잖아. 금붙이를.
근데 금도 그냥 금이 아니라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 있죠. 용 같은 거.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 예. 그렇게 비싼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트렁크에 넣고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0억이 넘는 돈, 금액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 집에 놓고, 제가 출근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불안하니까 시장도 못 가는 거예요. 남의 거 맡아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확인하느라고 사진도 다 찍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진 찍어서. 왜? 그래서 보여주고, 걔가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 찍어서 내 걸로 휴대폰에 넘겼고, 그래서 딱 확인해놨죠. 그래놨더니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놓는지 알아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거 있죠? 거기다 같이 넣어놨더라고. 돈 누가 들어오면 안 가져가게. 예? 예, 기발한 생각이야. 그렇게 한 3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얘기하냐면 신탁재산. 돈 가지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탁재산은 뭐냐? 은행 역할하는 게 신탁재산이니까. 그럼 보세요. 부동산 소유자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런데 얘 부동산이 있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구? 부동산 무슨 회사?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는 거. 계약.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상가 부동산 너한테 맡길 테니까 매달 나한테 몇 프로 수익을 올려줄 수 있겠느냐? 계약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기간 정하고 신탁재산 상가 부동산이면 이걸 이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해놨어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맡겼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위탁자라고 합니다. 얘는 남의 부동산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뭐야? 수탁자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 부동산이 여러 개 소유권 이전했죠? 그럼 여기 입장에서부터는 등기했으니까 취득이잖아. 예? 이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취득이잖아요.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잖아. 취득세, 신탁재산.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그냥 보면 재미없잖아요. 예? 그럼 이 정도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할 때? 예, 어디에 있어요? 비과세, 취득세? 하도 안 봐가지고, 예? 42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 1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번. 위탁자로부터 무슨 재산이? 신탁재산이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 그러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등기했어도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 이거죠. 두 번째 이거잖아.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뭐가 되면 해지되면 원래 소유자 앞으로 누구 앞으로 돼 있던 거 수탁자 앞으로 돼 있던 재산이 누구 앞으로? 위탁자 앞으로 되돌아갈 때 너 취득세 내지 마. 이거 비과세죠. 세 번째, 얘가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다른 신탁회사와 계약 체결했죠. 그럼 여기 등기한 거 말소하고 여기로 옮겨놔야 되겠죠. 3번이 그거잖아. 수탁자를 변경하는 거. 그래서 옮겨놓는 것도 너도 뭐 내지 마. 취득세 내지 마. 거래가 아니에요. 신탁재산은. 이해가세요? 그럼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거 없어요? 다만 여기 하나. 여기 보세요. 이제 얘 재산을 여기다 맡겨놨죠?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 지금? 수탁자 앞으로 등기됐죠? 얘는 재산 없지 지금? 그렇지만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 얘가 소유자죠. 맡겼으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는 얘를 뭘로 한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사실상 소유자가 얘 거니까. 그래서 거기 확인합니다. 이제 재산세로 가요. 101페이지. 신탁법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위탁자. 네 번째 줄.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뭐한 거? 소유한 걸로 본다. 그래서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해가십니까? 신탁재산은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됐어도 사실상 소유자는 맡긴 사람 위탁자가 재산세 내라.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럼 또 하나. 시장 군수는 얘를 뭘로 해요? 납세? 그럼 매년 뭐 발부해?
고지서 얘한테 발부하죠. 얘가 재산세 안 내. 그 다음 연도도 또 고지서 발부했는데 또 안 내. 계속 안 내죠. 그러면 시장군수는 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 들어와야 돼?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니까. 근데 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여기 와 있어 지금. 여기 온 거 빼놓고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압류할 수도 없잖아요. 얘 재산이지만 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바로 압류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래서 보완하려고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온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얘가 재산세를 계속 못 내고 안 내고 있죠. 그럼 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가 얘 가지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얘가 못 낸 재산세 등을 대신 뭐 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물적납세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신탁재산에 밑에 박스가 그 얘기야. 박스 찾았어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안 내고 가상금도 안 내고 체납처분비는 뭐냐? 압류를 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체납 못 냈어요. 그러면 그 위탁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처분 그게 압류 등을 하여도, 예? 압류 등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뭐 미치지 못한다. 압류를 해도 부족하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는 해당 신탁재산에 가지고 있는 누가?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누구? 위탁자가 못 낸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정리했으면 이거 쉽게 정리하면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 위탁자. 근데 위탁자가 재산을 못 내게 되면 누가?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거.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밑에 예외로 의제 납세 의무자라고 나왔죠? 의제 납세 의무자의 뜻이 뭐예요? 납세 의무자로 본다. 납세 의무자로 간주한다 이거죠? 이 얘기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세금 내야 될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왜? 권리 의무 이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요거 접어놓고요. 잠깐 순서를 바꿔서 어디 잠깐 보시냐면 이따가 공부할 건데 순서만 바꿉니다. 111페이지. 111페이지. 폈어요? 양가로 7번 무슨 의무? 신고의 의무라고 있죠. 올해 개정된 거 2월 달에 거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그거 줄쳐요. 작년까지는 10일이었었는데 올해부터 15일로 바뀐 거죠. 개정된 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그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한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춰서 뭐하라? 신고하라. 언제까지?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죠? 시험에서는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그럴 수도 있죠. 사유 발생한 날이 아니라 뭐? 과세. 아니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그러면 온 국민 사유 발생한 날이 그냥 1년 내내 다 틀린데 그러면 어느 세월에 재산세 부과해? 그 날짜를 정해놔야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신고하라. 어떤 사람이 1번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6월 1일 전에 5월 달에 팔았어요. 5월 달에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안 해갔어? 등기 안 해갔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돼 있죠 지금?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이 재산세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여러분이죠? 여러분한테 고지서 나와. 그럼 여러분은 불이익을 당하죠? 그럼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법에 뭐라고 그랬어?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신고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시장군수한테 가서 낼름 일러라 이 얘기야. 일러 뭐라고? 6월 1일 전에 팔았는데 그놈이 뭐 안 해갔다? 그 XX놈이 등기 안 해갔다 이렇게 일르면 그래? 그럼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서 발부하고 신고 안 하면 여러분이 내고.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신고하라. 근데 신고를 안 했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 돼요. 또 2번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 돼?
상속이 개시된 재산하면 재산 소유자가 죽었죠. 여러분, 사람은 사망하면 사망신고해야 장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행정관청에 뭐를 하면 사망신고하면 전산망에 따라 사망신고 들어온 것은 공부상의 재산의 소유자가 기재됐는데 죽었다는 사실은 시장군수도 알아. 그런데 그 사람 재산은 누가 상속받았는지는 상속받은 사람들 앞으로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하는데 등기 안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누구? 배우자. 그래야 돼. 아직도 죽은 사람의 부인이요? 그러면 기분 나빠. 아직도 죽는 사람은 무조건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앞에 부인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인 그러지 말고 배우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 자, 배우자예요. 예. 그러면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배우자인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배우자가 두 명? 그건 아니지. 그건 희망사항이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는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들은 똑같잖아. 그때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고해야 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냥 남편이 죽었다고 합시다. 쉽게. 자, 남편이 죽었어. 부인이 상속을 하나도 안 받았어. 첫째, 둘째, 셋째 자녀가 다 받았어. 그런데 걔들이 뭐 안 했어? 등기 안 했으면 어머니한테 고지서 나와. 어머니가 주된 상속자니까 하나도 안 받아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어머니는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6월 며칠 1일부터 15일 사이에 뭐 해야 돼? 신고. 뭐라고? 첫째, 둘째, 셋째가 뭐 상속받았는데 등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상속받았다 이렇게 ill으면 시장군수는 실제로 확인해서 첫째, 둘째, 셋째한테 고지서 발부할 것이고, 뭐가 안 들어오면, 신고 안 들어오면 그냥 주된 상속자가 되라. 이해가세요? 네, 다음 3번.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여러분, 개인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종중재산인 거 문중재산인데 뭐 종친회 중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해서 종갓집 이런 사람들이 장손이다 그래서 등기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종중단체가 주로 있지만 종중단체 중에서도 없는 경우 저 세분화시키면 파라는 게 있어요. 무슨 뭐 김씨면 뭐 무슨 김씨 무슨 파가 있잖아. 예? 쉽게 얘기하면 쪽파, 대파, 양파가 있을 거 아니야. 쪽파는 쪽파끼리 모여있고 양파는 양파끼리 살고 대파는 대파끼리 살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죠. 이렇게 개인 앞으로 등기될 수 있어요. 문중재산 사가지고. 이런 경우는 뭐 하라고? 신고하는 거지. 뭐라고? 저요 내 앞으로 등기를 했지만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종중재산이에요. 라고 언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면 종중을 납세 의무자로 해요. 근데 뭐 안 하면? 그럼 개인 앞으로 등기된 네가 공부상 소유자, 네가 재산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신고하라. 제일 어려운 거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몇 번? 4번. 신탁법에 등기된 재산은 수탁자가 신고하라. 오, 이상하다.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위탁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왜 수탁자? 아니야, 위탁. 여기는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고 의무자.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수탁자. 여기 보세요. 왜 신고해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수탁자가 있어요. 얘가 맡겨놓은 재산은 여기에 뭐 상가가 있어. 얘 앞으로 등기돼 있죠? 등기는 돼 있어도 얘 거? 아니잖아. 그럼 얘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고유재산이. 예? 얘 재산이 있겠죠? 얘 거 재산하고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합쳐서 세금 계산하겠죠?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요 수탁자는 뭐 해야 돼?
신고해야지. 뭐라고? 저 내 앞으로 등기된 것 중에서 요거는 내 재산이 아니라 얘 건데요. 이렇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걸로 보고 다 부과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수탁자는 자기 고유재산 말고 신탁법에 따라 맡아서 등기해놓은 건 신고를 해놔야 따로 계산할 거 아니야.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5번, 6번이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올해 개정돼서. 5번이 뭐냐?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그 세대원은 신고를 하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1세대 무슨 주택? 이거 재산, 취득세인데 여러분 1세대, 취득세가 아니라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있죠? 원래 재산세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얼마? 4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주택자. 근데 1세대 1주택 시가 표준의 9억 이하. 9억 뭐라고요? 이하. 요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세 부담을 줄여줘. 요거보다 0.5. 그래서 어떻게 돼? 1000분의 얼마? 0.5부터 0.5가 적으니까 1000분의 3.5. 이게 뭐라고요? 1세대 1주택. 투기 안 했죠? 이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거는 1세대 1주택이니까 거 투기 안 했잖아요?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슨 뜻이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요. 합쳤어요. 그래서 주택이 몇 개야? 2개. 이거 원래 투기가 아니잖아. 이런 경우는 신고해야 돼. 뭐라고?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부모님 뭐 하려고? 모시려고 동거봉양 합친 건데요.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래? 그럼 따로따로 봐줄게.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신고하라. 또 이런 거 있죠? 탁월한 선택.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남자와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여자가 결혼했다니까?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결혼해서. 야, 환상적이지. 그래서 주택 몇 개야? 이거 투기가? 결혼하고 나서 2개면 투기야. 근데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결혼한 거죠. 이런 건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 그럼 그것도 뭐 해야 돼? 신고해야죠.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결론은 거기 다시 4번. 한 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하라? 해당되는 사람은 그 세대원이 신고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6번.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도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자,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본다면 한 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하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주된 상속자, 공부상 소유자, 그죠? 수탁자, 이런 사람들이 요 기간 내에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원래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의제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의제 납세 의무자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